세션 2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제는 애도와 기억의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4명의 발제자분들께서 발표를 이어가시면서 이후 토론 세션까지 함께 이어집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스케줄을 살짝 변동을 했습니다. 현재 엘레나 왓킨스 분께서 지금 원래는 두 번째, 세 번째 연사분이신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제는 현장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고 멀리 또 영국에서 줌으로 접속하셔서 영상으로 발표를 이어나가 주실 텐데요. 9.11 참사 피해자의 연대 공동체 재난 대응이라는 주제로 집단 트라우마 센터 엘레나 왓킨스 공동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발제는 피해자의 연대와 공동체 재난 대응에 대한 사례 중 미국의 사례로 9.11 테러 참사 유가족이시면서 집단 트라우마 센터 공동센터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엘레나 왓킨스이십니다. 현지 시각으로 이른 아침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서 어렵게 시간을 내어 주셨습니다. 네, 우리 화면으로 만나뵐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런던에서 접속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는 영국의 9.11 가족 지원단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난 20년간 어떠한 여정을 겪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또 유가족들이 어떻게 떠나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끔찍한 날의 기억을, 그 영향을 지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 직업인데요. 재난 관련 트라우마 분야에 특화된 트라우마 전문 심리치료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역할은 저 역시 9.11 테러 유족입니다. 제 남동생 블라디미르는 2001년도 9월 11일에 발생한 뉴욕 세계 무역센터에서 희생자였습니다. 그 무역센터 북쪽타워 106층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던 중에 테러 공격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층에서 누구도 공격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지만 정말 그 상실의 아픔은 정말로 컸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리치료사로서의 제 커리어를 포함해서 제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저는 영국 9.11 가족 지원단의 창립 멤버이기도 한데요. 먼저 그 지원단이 결성된 계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먼 거리에 있는 다른 국가에 있는 가족으로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초기에 그 약 3,000명이 실종자로 등록이 되었었는데요. 사실 우리 가족 모두 필사적으로 그 희생자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엄청난 파괴 규모와 피해자 수가 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상 이러한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들이 정말이지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고를 겪었던 우리 가족은 뉴욕이나 아니면 미국에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더욱더 이러한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피해자를 식별하는 과정이나 어떤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해외에 이렇게 제가 어떤 해외 여행에 필요한 이 해외에 방문을 필요한 자금 확보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주일을 넘어가고, 그리고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까지 거의 수개월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실 이 실종자들을 발견했다는 이 뉴스를 기다리고만 있어야 했죠. 가족과 생존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가 마련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 서비스 지원 센터가 뉴욕과 그다음에 그 주변 지역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외에도 다양한 경찰력과 행정부를 저희가 상대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움을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도 혼자 대처하기는 정말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고 싶었지만 9.11 테러로 살아가는 가족을 잃은 영국인 가족이 당시에 67가구 정도가 되었었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국을 설득을 해서 이러한 피해자 가족들을 한데 모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상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당국에서는 그 피해자 가족들이 한데 모이면 어떠한 영향, 어떠한 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수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한데 그 피해자 가족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마침내 그 재난 대응이라는 단체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난 대응이라는 단체는 영국의 여러 재난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구성원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재난에서 가족을 잃었던 유가족도 있었고요. 재난 생존자도 있었습니다. 저 우측에 보면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 뉴스의 헤드라인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 단체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힐스버러 참사의 생존자들도 이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지금 애니어 박사님 역시 이 재난 대응 단체의 회원이십니다. 이 구성원들은 가족단을 형성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모든 9.11 유가족들을 이러한 가족단 회의에 초대하기 위해서 정부 관리를 설득했고요. 모든 영국에 있는 9.11 유가족을 초대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회의가 개최가 되었었는데요. 런던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9.11 테러 공격 이후에 7개월 만에 열린 것이었는데요. 2002년이었습니다. 정말 깊은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하나의 그룹을 우리가 결성을 하고 하나의 모임을 결성을 하고 서로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아주 정말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서 이제 그룹의 업무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그 초기에 4명의 이사 중 1명이었는데요. 이후에 9.11 희생자 직계가족 200명이 이 단체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저희가 첫 번째 회의를 한 다음에 그 직후부터 해서 저희는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저기 뉴스레터 사진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정기 뉴스레터를 발행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유가족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담기 위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사실 그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였는데요. 그래서 정부와 이러한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런던에 9.11 기념관을 건립하는 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 입장에서는 뉴욕은 상당히 먼 곳입니다. 사실상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었고요. 그래서 영국에 이런 9.11 기념관을 갖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런던의 메모리얼 가든이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그룹 차원에서 정말 단체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인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는 저희가 2003년도에 개장한 그 기념 정원 사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지금 붉은색 지금 장미꽃도 보이고요. 이 아래에는 세계무역센터의 그 강철, 그 아주 대형 강철 조각이 이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이 땅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욕과 당시 사건이 발생했던 재난의 장소와 연결고리를 저희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족 단위 만들어지고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담에 필요한 비용이나 아니면 미국을 방문하기 위한 비용, 그리고 또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비용 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고 상당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고요. 이렇게 해서 조직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되었고요.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사실상 많은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사실 거리 때문에 미국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행사에 저희가 매번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양한 가족과 생존자 그룹이 뉴욕에서 생겨났고요. 여러 캠페인이 진행이 되었지만 주로 이런 테러 공격을 둘러싼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9.11 위원회 설립에 중점을 두게 되었었고요. 하지만 이러한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와 사회의 일각의 어떤 상당한 저항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처리나 비상계획이나 아니면 공격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인 대응에 관해서 어떠한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달라는 것이 이런 유가족들의 요구였는데요. 이러한 요구 자체가 부적절하고 비애국적인 것으로 간주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캠페인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 11월 초당적 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최종 보고서는 2004년도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된 9.11 위원회는 테러 공격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실을 조사를 하고 정황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한 41가지의 권고사항도 해당 보고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9.11 사건, 이러한 재난 사고, 재난 이후에 다뤄졌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 제로, 이 사이트의 미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라운드 제로 지역에서 미래 기념관과 박물관을 만들고자 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미국에서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저희가 좀 멀었지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9.12 미망인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러한 질의가 시작이 되었을 때,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동정심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사실 남편의 죽음을 너무 즐긴다고 공개적인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애국심이 없다고 비난을 하면서 살해 위협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비난을 감수를 하고 이 미망인께서는 활동을 전개를 했던 것이고요. 자, 이러한 모든 것이 결국에는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재난 이후에 정부와 사회의 저항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 추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는 심각한 반대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 보고서의 공고사항은 당시에 미국에서 대대적인 정보 개혁으로 이어졌고요.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를 더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이러한 주요 행사가 9.11 기념관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논란 속에서 우리가 한 10년 정도가 걸렸지만 제 생각에는 당시 우리가 잃었던 것, 상실했던 것,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이제 기릴 수 있는 제일 좋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념관이 개장된 이후에 기념관 옆에 국립 9.11 박물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는 약 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여기 국립 9.11 박물관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초대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희생자들의 사진과 그다음에 희생자들의 개인 물품을 기증을 받아서 이곳에 전시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제 동생의 사진 중 일부를 저희가 기증을 했고요. 박물관에 현재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동생의 물품을 제가 선택을 하고 선정을 하고 또 기증을 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사실 이런 과정 자체가 저한테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아픔이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20주년을 이제 20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9.11 테러 이후에 초반만 해도 2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 20주기가 되는 시점에 또 여전히 3,000명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5명의 공모자에 대한 재판은 아직 예정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관타나모 베이에서 2012년부터 사전 재판 단계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습니다. 진전이 상당히 더딘 상태죠. 상당히 절망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3주기가 되는 올해에도 별다른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테러 지원국에 대한 공개 소송도 진행 중이지만 역시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어떠한 국제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저희 가족 지원단은 여러 자료를 보관하고 기록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서로에게 필요한 상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카이빙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개최될 내셔널 메모리얼 데이에 맞춰서 이러한 자료, 기록, 아카이빙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재난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사실 너무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 너무 큰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다른 지원, 다른 재난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을 때 사실 우리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치유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사실상 어떠한 치유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목격한 것은 재난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이 외상 후 사회 성장의 촉매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 모두의 치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과 성장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자국 내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타국에서 벌어진 참사, 그것도 테러 피해자의 연대와 공동체에 대해서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옐레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희 토론 세션에서도 줌으로 함께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연삽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10년의 애도의 정치, 비당사자의 운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재난피해자권리센터의 문화과학사, 문화사회연구소 정원옥 대표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발제는 지난 10년 동안 시민사회가 보여준 연대의 운동을 애도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피해자 혐오에 맞서기 등 정동 정치의 관점에서 4.16 운동의 과제를 고민하셨습니다. 등단하실 때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면 될까요? 예. 저는 국가폭력 사건과 재난 참사를 극복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 피해자 운동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4.16 10주기를 맞아 비당사자 운동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비당사자 운동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비당사자를 어떻게 얼마나 주체화하느냐에 따라 운동의 확장성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다음 같은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 애도를 위한 조건이라는 관점으로 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셋째는 4.16 10주기의 문화적인 실천들도 진실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4.16 운동에서의 애도의 정치를 비당사자 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4.16 이후 출현한 혐오의 문제를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참사를 둘러싼 정동 정치의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발표 목적은 조금 길지만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이 모두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의 사건적인 충격은 한국 사회는 4.16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는 표현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는 시대의 분기점이자 이정표로서 4.16이 한국 사회를 얼마나 바꾸었는가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기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4.16은 정동 정치의 관점에서도 그 이전의 참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4.16은 한국 사회에서 참사를 극복하기 위해 피해자 당사자와 비당사자인 시민, 괄호 열고 사회가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혐오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에서 나타난 관제애도와 피해자 혐오는 4.16 효과를 읽을 수 있는데 4.16 이후 참사를 둘러싼 정동의 부딪힘은 더욱 복잡하고 격렬해졌습니다. 이번 발표는 4.16 10주기를 맞이해서 정동 정치의 관점에서 참사 극복의 노력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민사회가 보여준 연대의 운동을 애도의 정치 관점으로 해석하고 피해자 혐오에 맞서기 등 정동 정치의 관점에서 4.16 운동의 과제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적 애도의 조건 진실 2장 발표하겠습니다. 우리가 애도와 진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프로이트는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데 따른 반응으로 애도와 우울증을 처음으로 구분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점은 프로이트가 애도와 우울증이라는 상이한 반응이 나타나는 원인을 암과 모름이라는 걸 설명했다는 건데요. 이 암이라는 것은 달리 말해서 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도는 누군가가 죽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고유한 어떤 것을 잃어버렸음을 아파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떠한 과정으로 죽음에 이르렀는지 알 수 없다고 했을 때, 즉 진실을 알 수 없는 죽음은 애도가 불가능해진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리다는 프로이트가 말하는 의미의 애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본 철학자인데요. 죽은 자와 동일시되는 우울증이야말로 애도가 성공할 수도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애도를 죽은 자를 마음 안에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고, 애도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그러니까 죽은 자와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대두시킵니다. 우리는 애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데리다는 죽은 자의 삶과 죽음을 정확히 알고 그의 삶과 죽음에 합당한 장소에 매장을 할 때 애도가 완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자크 락강이라는 정신분석자는 애도는 상징화를 통해서 완수되며 추모의 의식으로 구체화된다고 했습니다. 애도가 삶과 죽음을 정확히 아는 것, 매장과 추모의 의식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할 때 애도는 그 자체로 사회적인 것이고 진실은 사회적 애도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저는 국가폭력에 의한 의문사 사건과 애도의 정치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요. 그 논문에서 애도의 정치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한 게 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문사의 진실을 밝히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도록 국가 사회에 호소하는 모든 종류의 실천들을 애도의 정치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애도의 정치는 죽은 자의 억울함, 유가족의 고통을 전면에 배치하고 국가와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도록 촉구하는데 이제 그 특징이 있습니다. 10년 전 4.16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진상규명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족대책 유경근 대변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 달 뒤에도 잊지 않겠습니다. 10년 뒤에,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잊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망각의 두려움은 단순히 사건 그 자체가 잊히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의 진실이 매장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서 그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구성해내기 전에는 애도는 좌절되고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진실이 사회적 애도를 위한 조건이었기에 지난 10년 4.16 운동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투여한 세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체조사위 사참회 등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4.16의 진실은 현재 분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4.16 진실 규명과 관련해서 뉴스타파가 이제 조사한 설명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규명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응답자의 30.4%에 불과했습니다. 이 30.4%의 사람들에게 세월호가 왜 침몰했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었습니다. 57.1%는 보건성 불량과 조타 가실이라고 말했고 35.7%는 보건성 불량과 조타 장치 고장이라고 답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조타 장치 고장이 그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라고 봤기 때문에 국민의 10% 남짓한 사람들만이 그 세월호 침몰 원인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했습니다. 304명을 미구조한 이유 역시 34.6%만이 원인이 규명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조사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가 진실규명이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뉴스타파는 그 책임을 조사위원회에 묻고 있습니다. 재난 참사에 대한 조사는 발생 당시의 상황을 100% 완벽하게 복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조사위원회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의 설명을 통해서 가능한 결론을 도출해서 피해자 국민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의무인데 4.16 관련 조사위원회는 그 임무를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4.16 운동 진영에서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진실을 다음에 5가지로 꼽았습니다.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가?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해경은 왜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을 구하지 않았는가? 5가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5가지는 반드시 밝혀야 되는 진실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진실규명이 아직 온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진실규명에 대한 입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4.16 운동은 진실이란 무엇인가를 물어야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진실은 여러 가지 모양일 수도 있고 진실의 얼굴은 아직 장막에 가려 있다라고 이제 잠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4.16 10주기 문화적 실천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문화적 실천에 주목하는 이유는 10년 전 4.16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많은 문화적 방식의 애도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10년이 흐른 지금은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 기록물도 되게 많이 나왔고 극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들도 개봉되었고 또 개봉될 예정입니다. 제가 더 많은 그 전시회, 연극, 음악회 등을 조사를 했는데 여기다 싣진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전국의 100여 개 단체에서 지역단체 모임에서 10주기 기억식, 문화제, 전시회, 음악회, 영화 상영회, 기억행동, 종교 의례 등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웹자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노란 리본은 세계 곳곳에서 기억식, 문화제, 거리행동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실천들 가운데 상당수는 4.16의 진실과 관련된 것입니다. 뉴욕 뉴저지의 세월호를 잊지 않는 사람들의 몸에 수록되어 있는 한 교포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의 무게가 너무나 크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4월 15일 기념일 또한 4.16을 기억하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약속과 책임의 맹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0주기 제가 웹자보를 쭉 정리해 놓은 거고요. 10주기 4.16 기념일에도 캐치프레이즈는 온전한 진실, 완전한 책임이었습니다. 아직 이 과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는 4.16 애도의 정치 비당사자 운동을 중심으로를 발표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4.16 운동에서 비당사자가 보여준 애도의 정치는 한국 사회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비당사자가 보여준 4.16 운동에 주목을 했고 그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16 운동에서 연대 운동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고 당사자 운동과 거의 동시에 나타났으며 전국과 해외에서까지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연대의 실질적인 동력은 지역사회와 SNS 등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자발적 시민의 모임이었는데 이러한 운동은 4.16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연대의 운동이 비당사자의 운동이라면 4.16 이후에는 비당사자가 주체로 등장한 애도의 정치도 나타났습니다. 구의역 참사와 강남역 살인 사건에서 스스로를 잠재적 피해자로 규정한 청년들과 여성들이 등장했는데 저는 이러한 주체의 등장을 4.16 운동의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유혜정의 연구는 4.16 운동에 참여한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을 어떻게 성장시켰는가를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자들의 관심은 세월호를 넘어서 과거과 폭력 사건으로 이어졌고 민주주의와 인권, 인간 존엄과 생명의 수호, 그것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공동체의 발명을 위한 상상과 실천으로 확장되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세월호 광주 시민 상주 모임을 관찰한 강내영은 자발적 개인의 결합과 조직의 자율적 소통 구조가 시민 상주 모임의 동력이었다라고 분석합니다. 시민들이 1197일이라는 장기 농성을 벌였던 전주 남문 농성장 사례를 분석한 김정원 역시 참여자들이 스스로를 개인으로 호명한 사회운동의 주변부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분석합니다. 조직에서 개인으로 주체가 전환되는 사회운동 조직의 조직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현희는 한인 여성들의 주체화에 주목합니다. 한인 여성들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정치에 무관심했던 평범한 주 엄마에서 희생자 부모와 연대하고 한국 정부와 언론의 비판을 제기하는 주체적 모습을 띠게 된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 사회에서 개인, 시민, 즉 비당사자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유가족, 피해자, 당사자 운동과 연대하였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4.16 이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현상으로 지난 참사에서 비당사자들이 어떻게 운동의 주체, 애도의 정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4.16 이후 지난 참사는 더 이상 당사자들에게 닥친 불행이나 보상으로 끝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될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비당사자 운동이 연대 운동으로 등장하였다는 것은 4.16 운동의 성과이지만요. 동시에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혐오 발언과 증오 행동이 등장했다는 것 또한 4.16 이후의 새로운 현상입니다. 혐오 발언은 읽지 않겠습니다. 지난 참사 피해자를 향한 공격의 말들이 피해자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실질적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오 발언은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증오의 행동은 대표적으로 일베의 폭식 행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윤성환은 청년청의 증오 행동이 극우 단체와 연동되어 있고
정부, 여당, 국정원, 종편 등 주류 언론에 의해서 독려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4.16에서는 혐오 발언과 증오행동이 참사가 발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나왔다면 12구 이태원 참사에서는 참사 직후에 혐오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참사에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혐오 발언을 주도했습니다. 국가가 혐오 발언을 생산한 것인데요. 이러한 혐오 발언들로 인해서 사건의 희생자들을 한순간에 애도 가능하지 않은 인구로 배제된 인구로 가족의 죽음을 이용해 세금을 축내기를 원하는 기생충으로 강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혐오 발언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여러 학자들이 이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로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정혜욱이라는 연구자는 혐오 발언의 근절을 국가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 사회 영역에서 그 모욕할 힘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 힘을 무화시키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혐오 발언을 대받아치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모키라는 또 연구자는 혐오 발언은 문제를 개인들이 대받아치기 정도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법의 정의에 기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혐오 발언이나 내뱉음으로써 주체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서고 싶어하는 주체의 열정은 깊은 혐오감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타자의 파괴가 곧 자신의 파괴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한상호는 혐오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하는 규제보다는 제가 오타가 났는데요. 거기 차별금지법인데 차별금지법이라고 쓰여 있어가지고 영어도 잘못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모든 차별을 반대한다는 사회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소수자의 대항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국가의 개입은 보조적인 수단이고 차별받는 집단의 새로운 주체화와 정치화로 이어지는 인권의 정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이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 정치의 관점에서 4.16 운동의 현주소를 짚어보면 대략 다음의 문제들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실 규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실 희생자에 대한 애도가 봉쇄 지연되고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난 공동체는 여전히 충실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망각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4.16 운동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대운동은 약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제애도가 등장했고 피해자 혐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를 성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6 운동의 중요한 두 주체인 당사자와 비당사자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사자는 4.16 운동의 중요한 주체이면서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입니다. 피해자 혐오에 대한 대받아치자는 말로 유해정 재난피해자 권리센터장이 발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신문 인터뷰에서 가지고 온 발언인데요.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 슬픔을 갖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기 위한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재난 피해자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사회에 촉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4.16 운동에서 비당사자 역시 주체이지만 더 많은 비당사자들이 주체화될 수 있도록 애도의 정치가 전개되어야 합니다. 애도가 사회적인 것이듯 고통 또한 사회적인 것입니다. 감정과 고통의 문제에 주목하는 것은 나와 타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비당사자와 당사자의 고통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비당사자를 주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봄에 쓴 글을 이제 인용하고 이런 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난과 폭력이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애도하지도 기억하지도 않는 사회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나도 곧 그런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안게 됩니다. 주디스 버틀러가 애도 가능성이라고 불렀던 용어인데요. 애도 가능성을 위한 투쟁은 사회 불평등에 대한 투쟁, 특정 인구를 죽도록 버려두는 폭력적인 제도들과 장치, 국가에 저항하는 투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애도의 정치, 비당사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 혐오에 맞설 수 있는 힘은 결국 공감할 수 있는 힘, 나에게 일어나진 않았지만 공감할 수 있는 힘, 그 엠퍼시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가 그것이 부재하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발표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정원옥 대표이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 연사분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관한 사회운동의 배경과 특징,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4.16 연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 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발제는 사회적 애도의 시작 계기와 방식에 대한 발제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4.16 연대 집행위원장으로 있고요. 또 참여연대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4.16 운동의 특징과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촉진 체계이면서 연대체인 4.16 연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시대와 국가에 우리는 절망했죠. 하지만 도망치지 않겠다라고 결심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이 아니라 한 사회가 절망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겠다라고 결의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절망과 냉소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낯설어지는 순간이면 그것은 진정한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낯설어지면 그건 진정한 위기인데, 세월호 참사가 바로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어느 날 생긴 게 아니라 세계 경제 위기,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재난자본주의라는 비판, 그리고 거기서 국가는 뭐 하냐라는 비판이 전 세계적으로 끌어오르고 있을 때 터져나온 사건이고, 국내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던져지던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에 일어난 대자보 운동, 안녕들 하십니까는 그런 징후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만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안 보여가지고. 그래도 이걸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영원하는 천주교인들 13만 명이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느낀 것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란 리본 물결이 있었고, 천만 서명 운동이 있었고, 촛불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진은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팽목으로 달려가지 못한 시민들이 뭘 할까 하다가 시청 광장에 모여서 노란 종이배라도 접자라고 해서 저희 시민단체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노란 종이배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란 리본에 물결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서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2달 만에 350만 명, 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 만에 65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독립기구가 설립되어서 우리가 아는 여러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많은 일들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산되는 거에 우리는 용납하지 않고 촛불 항쟁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은 것이고, 그 탄핵 안에는 여야가 합의했는데 세월호에서 국민을 지키지 않은 책임이 명시됐었다는 겁니다. 물론 헌재는 소극적으로 해석했지만 저희는 촛불이 세월호 참사에 관한 책임 문제를 물은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 권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공론화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어졌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운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어디지? 물론 진상규명은 완결되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질문이 나왔습니다. 책임자 처벌을 포기하고 진상규명을 했으면 더 나아갈 수 있었을까? 저는 박근혜 정부의 체계적인 진실은폐를 보건대 절대로 그랬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을 더 할 것이냐, 사법적 책임을 더 물을 것인가를 비교하는 것은 이 과정에 대한 평가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월호 참사 운동의 특징은, 4.16 운동의 특징은 피해자들이 최초로 끝까지 진상규명을 하고 끝까지 사법적으로 국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운동을 시작했고 전 국민이 호응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일부 언론사의 평가에서 이런 본질들이 사라지고 왜 사법 처리에 가족들은 연연하느냐, 왜 구조적 원인을 밝히지 않고 침몰 원인에 집착하느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 가족들의 마음보다 너무 앞서 나가 있는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역주행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이 무의미 없다, 이태원 참사 가족들도 진상규명, 특히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 따위는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우리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더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반성은 필요합니다만 되게 중대한 기로에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에 그 밖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기억투쟁이라는 특징이 있고 피해자 단체와 피해자들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광범위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재난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 중심 접근, 인권 기반 접근이 보편적인 가치로 불가분의 권리로 주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운동을 계기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사회적 키워드로 제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와 함께 일어난 이른바 비당사자 운동, 이 운동의 촉진체인 4.16 연대와 그 전신인 전국 대책회의에 대해서 약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런 거대한 운동은 갑자기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앞서 몇몇 발제분들이 이전과는 다른 운동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전과는 다른 운동이었다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 운동의 뿌리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왔는가를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없던 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 운동들이 준비해온 운동이 세월을 계기로 터져나왔다. 그리고 전 세계에 그런 유사한 움직임이 있었다. 이래야 이 운동의 보편성을 획득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는 자료집이 없습니다. 제가 요걸 중심으로 다시 재구성해 왔기 때문에 이 표를 중심으로 봐주십시오. 피해자 중심 접근은 5.18부터 과거의 국가폭력을 문제 삼는 운동에서 계속 제기되어 왔고 진실과 화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한국에서 굉장히 일찌감치 제기되어 온 이슈였습니다.
사실 회복적 정의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세월호 참사 운동의 특징은 과거 피해자 중심주의 회복적 정의에서 더 나아가서 국가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운동이었던 게 오히려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법적 처리를 하지 말고 회복적 정의 운동을 하자는 것은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잘못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권 기반 접근도 새로운 접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판 오큐파이 운동이라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상태였습니다. 쌍용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문제, 강제 철거 문제, 군사기지 반대 문제, 송전탑 반대 문제에서 우리는 피해자들과 연대했고 보상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했었습니다. 권력형 비리 근절, 검찰개혁, 독립적 수사기구, 이게 참사와 무슨 관계냐 이렇게 하시지만 삼풍 이후에 제기된 이슈입니다. 불처벌 문제와 싸우겠다. 특권 유착과 싸우겠다. 그러려면 제대로 수사하고 국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왜 말단만 처벌하냐. 그래서 시작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운동은 30년이 걸렸습니다. 진짜로 30년이 걸려서 오히려 세월호 운동 때문에 겨우 제도화되게 된 겁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규명 촛불이 세월호 직전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사실 아까 9.11 사례 얘기해 주셨는데 당시에 반전평화운동은 국제적인 반전평화운동과 굉장히 긴밀히 연결돼 있어서 9.11 가족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참전용사 가족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허리케인 까트리나에서 어떤 인간안보의 문제가 제기되었었는지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어떻게 세월호 참사와 연결시킬 건지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위험의 외주화였습니다. 이미 2013년에는 그걸 이슈로 철도 파업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삼성 반도체에서 불산 누출 같은 문제가 생겨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 세계에서 일어난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과 연결됩니다. 아까 한인 여성운동이 조직화된 것은 광우병 문제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갑자기 생긴 운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참사 가족들도 세월호 참사 가족들만큼은 못했지만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가족들과 청와대 갔더니 거기에 태안사설 해병대 캠프 가족들이 1년 반, 2년째 거기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해서 그때 세월호 가족들과 얼싸안았던 경험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이 다 연결돼서 세월호 운동이 만들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만 서명 운동도 일어났고 이렇게 자발적인 운동도, 촛불도 일어났습니다. 진상규명특별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거 조사활동만 하던 위원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많이 했고요. 해외 사례를 앞서서 소개하는 활동들도 진행해서 특별법 제정운동의 구체적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9.11 패밀리가 사례를 말씀해 주셨고 후쿠시마 피해자 가족들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들도 세월호 함께 일어났습니다. 위험을 멈추자. 그래서 화학물질, 탈핵, 반도체 노동자, 이런 쟁점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이걸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16 연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5분 정도는 이 4.16 운동에 대해서 저희가 하면서 느낀 경험과 또 시행착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대책회의는 좀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초기에 피해자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전국적인 서명운동과 집회를 조직하고 촉진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었는데,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시민 모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에는 너무 단체 중심이다, 이런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종의 비상동원체계였기 때문에 소속단체들도 계속 비상하게 움직이는 건 좀 어렵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해서 피해자 단체, 시민들, 그리고 시민단체가 같이 행동할 수는 없나? 그래서 사실 사상 최초로 이 3자가 함께하는 단일한 단체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오히려 단체에 속하지 않은 세월호 모임들, 자발적인 시민들에게 뭔가 이니셔티브와 주도성을 제공하자라는 문제의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준비하다가 저기 앞에 계신 분이 깜빵에 갔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이 운동하다 깜빵 가신 분입니다. 저도 300만 원 벌금은 냈습니다. 그런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단체를 만들어 보니까 시민 모임이 의외로 더 참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단체에 속박되어야 되느냐? 오히려 안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단체가 너무 발언권을 행사할까 봐 단체는 가입 못하게 했더니 단체들도 그럼 내일이 아닌가? 단체들도 책임성을 가지지 못하게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들하고는 가족단체들의 의사결정도 있는데, 그럼 4.16 연대는 가족들과 시민들이 같이 결정하는데 뭐가 우선이야? 그러면 가족이 협의회가 결정한 걸 4.16 연대가 부결하면 가족단체들은 따라야 돼? 이런 쟁점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얘기들입니다. 하지만 5,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어쨌든 세월호 운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 후원자로 참여해 준 것은 이 운동의 지구력에 정말로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힘이 됐고, 지금도 우리가 원하는 데모, 원하는 농성, 원하는 싸움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데서 여전히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개편을 했는데 초점은 조금 더 4.16 연대를 단체성을 강조하지 말고 개방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4.16 운동을 돕는 체계로 살자, 돕는 체계로 만들자 해서 단체 가입을 우선 허용해서 단체 책임성을 높였고요. 개인 회원들도 20명이 대의원을 추천하면 한마디로 운영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입하지 않은 시민 모임들과도 4.16 연대와 예산과 인력을 투여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시민 모임이든 4.16 연대 나는 이런 4.16 운동을 하려고 한다. 우리 모임에 4.16 연대 회원이 1명 있다. 이러면 우리는 무조건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16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 사이에는 별도의 협의 구조를 둬서 의사결정 충돌을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런 많은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사실 그 권리 헌장,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 헌장 얘기가 있는데요. 촛불 때도 새로운 헌장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4.16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주도해서 했습니다. 시민 2,000명이 해서 여러 가지 권리 선언을 했는데, 특히 재난 참사에 관련된 그 선언은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예, 또 다른 활동들도 하고 최근에 한 것은 이태원 가족들과 함께 생명안전국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실험이 완결된 건 아니고 아직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고민은 마지막 세션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까지 4.16 연대가 걸어온 길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그 특징과 시작을 짚어주셨습니다. 또 4.16 연대가 플랫폼으로서 또 확장하는 또 그 기회를 또 보여주셨는데요. 발표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마지막 네 번째 연사이십니다. 지역 사회와 재난 공동체, 피해자와 시민의 연대, 광주 세월호 시민 상주 모임과 청소년 촛불 모임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조선대학교 글로벌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강희숙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발제는 재난을 반복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재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고민할 수 있을 내용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가장 어려운 부탁을 받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 다 20분 드렸는데 너무 아쉽지만 우리 교수님께는 짧게 15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껴서 오늘 여기 하루 종일 함께 하신 수고를 좀 덜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왔는데요. 네. 방금 소개받은 조선대학교 글로벌인문대 국어국문학과에 재직하는 강희숙입니다. 현재는 제가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장을 맡으면서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동아시아 재난의 기억서사 치유라고 하는 아젠다를 가지고 있어서 별칭으로 재난인문학 연구사업단이라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제가 재난공동체의 사회적 연대와 실천이라고 하는 그런 총서를 기획해서 저술을 하면서 사실은 저는 본래는 본 바탕이 그야말로 순수한 인문학자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적 참사나 재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연구자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재난인문학이라고 하는 길을 사실 새롭게 열면서 우리의 가슴 아픈 사회적 참사들에 대해서도 예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서 그런 연구 활동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워낙에 제가 이 분야에 또 인문학자들이 뛰어든 거는 조금 사회학자들에 비해서는 좀 일천한 역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되지 못하고 제가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오늘 한 가지 이제 제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피해자들의 그동안의 실천 활동과 함께 비당사자들의 연대와 실천 활동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특히 이제 광주 지역 같은 경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광주 세월호 광주 시민상주 모임이라든지 또는 우리 광주 청소년 촛불 모임들도 지난 10년간 부단히 지속적으로 우리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연대 활동을 해왔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조명은 조금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광주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 안에서도 그동안 10년 동안 어떤 연대 활동들이 전개되었을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한 가지 사례로서 광주 지역의 세월호 시민상주 모임 그리고 청소년 촛불 모임의 활동 사례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례는 이렇게 저는 오늘 재난 이후에 이루어진 공동체 연대를 잘 아시는 재난 유토피아의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올 공동체의 마을 촛불과 세월호 광주 시민 상주 모임의 연대 실천 그리고 광주 청소년 촛불 모임의 연대 실천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걸어온 10년이 있듯이 앞으로 걸어야 될 또
예 10년에 우리는 어떤 연대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로 제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짤막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난 유토피아의 관점에서 재난 이후 공동체 연대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은 이 거대한 재난이 낡은 사회 질서를 작동 불능으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인간은 패배자가 대신에 새로운 사회를 실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 섞인 재난 유토피아의 관점에서 비당사자들의 연대들을 또는 재난 공동체 당사자들의 연대를 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재난의 파괴적인 힘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기존 질서를 뒤집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순간 그 질서는 더는 존재하지 않고 물론 오늘 우리가 수도 없이 확인한 것처럼 매우 지난한 그런 과정이었지만 그러나 적어도 재난 발생과 함께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구조활동이라든지 또는 공동체 형성이야말로 재난 유토피아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놀라운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타적이면서 또 공동체적이고 융통성과 상상력이 풍부한 저희와 같은 인문학의 차원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모습인데요. 이런 연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그동안 우리 광주 지역에서 다 알다시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5.1 공동체가 하나의 재난 유토피아를 형성하였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으시는 이태호 대표님 정책위원장께서도 2020년에 기술을 하고 있었는데요. 재난 유토피아 사례를 몇 가지 재난 공동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또 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2020년 전남 구례 수해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안에서도 광주 시민단체 그리고 또 우리 세월호 피해자들이 함께 이런 대구 지역에 지원을 하는 그런 유토피아의 모습을 보였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지금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이걸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네, 여기서부터입니다. 5월 공동체 마을 촛불과 세월호 강주 시민상주 모임의 활동에 대해서 사실은 텍스트는 별로 없고 주로 사진이 많아서요. 금방 지나가기가 쉬운데 사실은 먼저 세월호 광주 시민상주 모임의 결성 이전에 광주 지역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기 위한 마을 촛불 집회가 맨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에 광주 지역의 문산, 수안, 일곡, 첨남, 금남 등 5곳의 동네 주민들이 차례로 촛불을 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사흘 말인 2014년 4월 19일부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런 촛불 모임들처럼 세월호 구조 기원 촛불을 처음으로 열기 시작을 했고요. 지난 2022년 4월 16일에는 광주의 기억의 소녀상이 마련되고 그리고 마을별 촛불 피켓팅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 기술한 재난공동체 사회적 연대와 실천에도 실은 내용인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들 촛불지들의 삶은 어둠이 깊어질수록 날씨가 추워질수록 우리 촛불로 세상을 더 환하고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매주 이런 촛불 피켓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오면 뭐 많이 떨린 모양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표로 하나 정리한 건데요. 2014년 한 해만 하더라도 세월호 광주 시민상주 모임이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를 정리를 한 건데 2014년 6월 16일에 그러니까 2달밖에 되지 않은 그 시점에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 시민상주 모임이 발족이 되고 그 이후로
줄기차게 서명운동에서부터 진실마중 사람띠 잇기, 그리고 서명운동, 릴레이 단식 농성, 그리고 나무에 뜨개 옷을 입히면서 진실마중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의 활동들을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지금 그러한 활동들의 모습을 여기서 사진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서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술인들 또한 세월호 시민 상주 모임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다양한 행동을 그동안 수행을 해와서 올해 10주년에서도 예술인 행동장이라고 하는 장을 열어서 활동을 다양하게 해오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팽목교육관을 새롭게 단장하는 이런 일까지를 맡아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서명운동과 함께 잠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진실여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연대해서 지난 2022년에도 저도 여기에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요. 진실여행과 그리고 팽목기억 캠프 등의 활동들을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9주기에서도 광주 지역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하고 학교로 간 세월호에서부터 또는 세월호 참사 9주기 강주 시민 분향소 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여기에서도 아까 이제 세월호 리본을 만드는 활동들도 광주 세월호 시민 상주 모임에서도 계속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 광주 10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월호 참사 10주기 행사를 아마 여기 지금 우리 세월호 가족들도 잘 아실 건데 레스토레드라고 하는 장소에서 일단 10주년 행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기획을 하면서 광주 시민모임위원들을 이제 부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올해 10주년에 세월호 10년 마음에 새긴 노란 리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죄송합니다. 네, 10년 이런 이름으로 계속해서 활동들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또는 예술인 행동들 이런 활동들이 지금 올해 2024년 10주기에서도 이렇게 행동의 장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우리 광주 청소년 촛불 모임에서 얼마나 지금까지 10년 동안 활동들을 수행해 왔는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의 학생들 또한 이와 같은 연대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광주 지역의 중고등 학생들이 이와 같이 청소년 촛불 모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10년 동안 쉬지 않고 활동을 해왔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다 같이 한번 인식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간이 지금 저희가 3분밖에 이제 없다고 하니까요. 일단 사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9일이니까 참사가 일어난 바로 4월 뒤에 우리 학생들은 광주 우체국 앞에서 촛불 집회를 시작을 했고 5월 24일에는 금남로 근린공원에서 청소년 촛불 문화제를 개최를 하면서 당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피켓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사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다 모아보았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참사 2주기와 3주기 그리고 4주기, 5주기, 6주기, 9주기 지금 보시면 9주기 활동에서도 광주 청소년 기억문화제 세월호를 기억한 9번째 봄 손맞잡고 안전사회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참사 9주기 활동들을 이와 같이 저는 이 시기에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우리 학생들의 활동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그리고 이제 올해도 현재 여기 있는 것처럼 참사 10주기와 관련한 기억문화제를 수행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은 없겠습니다만 재난 공동체 연대로 우리는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를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오늘 또 누누이 얘기해왔지만 세월호와 함께 해야 될 우리 사회의 과제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과 약속과 책임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적 참사의 과제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비당사자들 또한 함께 연대하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는 광주의 비당사자들의 활동이 세월호에 머물러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사고 사망자가 아닌 참사 희생자라고 하는 그런 명명을 맨 처음으로 시도를 하면서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촛불 모임과 함께 분향소를 차렸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학동 참사와 관련해서도 오늘 소개해 주신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와 함께 생명안전버스에 관련된 활동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5.18 행사와 관련해서도 우리 4.16 피해자들 그리고 이태원 참사 가족들과도 함께 부둥켜 안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새로운 하나의 활동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논의된 것처럼 9개의 참사 희생자, 재난약자들과 연대해서 희생자와 재난약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지역에서 특히 마을 단위로 마을 촛불이라든지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런 재난 비당사자들의 연대 활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새롭게 우리가 방향성을 정한다면 사실은 우리 세월호 강주 시민 상주 모임하고도 올해 10년의 활동을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어떤 방향성으로서 저는 기후 돌봄 운동으로 또한 확산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희숙 교수님께서는 아마 조선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수님이 아니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학창 시절 가장 인기 좋은 선생님은 네, 수업을 빨리 끝내주시는 교수님이시죠. 네, 좋습니다. 네, 광주에서 어떻게 4.16이 기억되고 있는지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희숙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두 번째 세션은 바로 토론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세션 2에서 토론을 맡아주실 좌장님과 지정 토론자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박승열 좌장님은 4.16 재단 이사장이시자 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 공동 상임 위원장과 4.16 연대 공동 대표로 활동 중이십니다. 지정 토론자 송경용님께서는 생명안전시민넷 공동 대표시며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 이사장 및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세션, 애도와 기억의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참석하시는 분께서는 정원호, 그리고 이번에는 이태호 3번 강희숙, 그리고 화면 우측에는 저희 엘레나님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토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한 이렇게 긴 발제를 해주신 그 짧은 시간 내에 소화해주신 여러 토론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세션에 대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정 토론자이신 우리 송경영 신부님 소개하고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경영 신부님은 성공회 신부님이신데요. 생명안전 시민넷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소개하기엔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거 하나만 소개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신부님께서 오늘 우리 비당사자 즉 시민들 중심으로 있었던 세월호 4.16 운동에 대한 이제 여러 발제를 들으셨는데요. 발제를 들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신부님의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는 일이 많다고 그래도 이렇게 다양한 발제의 토론자로 저 혼자 하라고 하니까 이제 무슨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당사자, 비당사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사회적 참사, 그 중에서도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다. 이것은 현장에서 희생을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피해자이고 바로 당사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세월호의 과제 중에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시급하고 이 문제를 가장 바르게 해결하는 첫 단추는 아까 우리 정 부장님 이야기한 대로 아이들 한 곳에 모으는 일입니다. 이것이 갖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바르게 해결하는 것, 아이들을 바로 이곳에 모이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태호 위원장 이야기한 대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성경에도요, 정의라고 하는 말이 justice와 righteousness,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공의는 정의에 덧붙여서 하느님의 긍휼하심, 뭐 이런 게 개념이 덧붙여진 말인데요. 정의가 밑받침되는 말입니다. 정의의 실현 없이 하느님의 공의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이 정의의 심판이 굉장히 무섭게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존재 자체를 절멸시켜버릴 정도로 강하고 무섭게 이 정의의 실현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정의의 실현입니다. 저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상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좀 통합하고 화해하고 하자. 그러는데 우리 전통적으로 동학에서도 나오는 말입니다. 상생 앞에 뭐가 붙냐면 해원이 붙습니다. 해원 상생입니다. 그냥 상생이 아니라 해원. 이 원은 원을 푸는 일입니다. 원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정명, 이름을 바르게 붙이고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해원입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상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애도, 우리 박사님께서 애도의 정치, 뭐 정동 정치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아마 정동 정치 굉장히 학술적 용어고 새로운 개념이라 아마 저게 무슨 말인가, 중구 정동에서 하는 정치인가, 여의도 정치와는 다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이따 아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이 사회적 애도의 조건이 저는 사법적 정의 이외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정의가 가장 앞에 서야 되겠지만 사회적 역사적 회복적 정의의 실현도 함께 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적극 동일합니다. 제가 사법적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반민특위가 강제로 해산당하면서 그 이후에 우리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보면 이 사법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 한 사회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우리 이태호 위원장이 이 4.16 운동의 근원과 우리 4.16 운동을 보편화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그 당시에 국내외적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 운동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월호 운동, 이태원 참사 운동이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뭐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인데 특별히 생명의 가치가 최우선 될 수 있는 국가 체제, 정치 체제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저 최근에 저 외국 기업 관계자들을 작년부터 많이 만났는데 왜 만났냐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할 때부터 만났습니다. 이 외국 기업의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에 진출할 때 제일 먼저 컨설팅 받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임원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실효화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회장을 구속하고 처벌하는 거다. 최고 책임자. 다른 운동 100번 해봐야 별 실효성 없을 겁니다. 최고 책임자 처벌하면 한 번만 처벌하면 이 법은 강한 힘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법적 정의 실현을 우선적으로 하고 생명안전의 가치가 최우선되게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래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합시다. 네, 결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뭐 제가 따로 대표해서 질문하는 것보다 이제 주어진 시간이 우리에게 많지 않아서 우리 발제하셨던 분들께서 좀 더 보완해서 발언해 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강희숙 선생님부터 역순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강희숙 선생님 그 발제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재난의 파괴적 힘. 재난은 과거의 질서를 파괴하지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라고 하셔서 지역사회에서 가져온 그 변화가 우리 사회에 큰 또 변화를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강희숙 선생님 잠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마무리하는 형식의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발표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제가 광주 지역에서 일어난 우리 시민 활동가 그리고 청소년 촛불 모임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은 이제 좀 더 범위를 넓히자면 우리 각 시민사회와 이런 지역 공동체에서 일어난 이런 활동들의 아카이빙도 앞으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도 우리 4.16 연대에서라든지 활동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하도록 고맙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4.16 운동 아까 이태호 위원장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전국 각지에서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광주를 대표적 사례로 소개할 시간을 가졌고요. 저 뒤에 이제 대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대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경양 각지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광주를 특별히 우리가 관심 갖고 소개했음을 좀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태호 위원장님 아까 발언 강의 다 하셨는데 혹시 보충한 거 있으시면 그리고 회원 확대를 위해서도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요즘 광고 틀어보면 4.16 연대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세월호 가족들의 진상규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세월호 운동을 후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데모도 하고 깜빵에도 가는 활동을 하는 단체는 역시 4.16 연대입니다. 싸우고 싶으신 분들 4.16 연대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혹시 한 가지 그리고요. 제가 진짜 시간 쫓겨가지고 말을 못했습니다. 비당사자이면서 당사자이고 또 시민이면서 피해자인 분이 있습니다. 이 운동에 같이 하시다가 운명을 달리하신 우리 고 김관홍 잠수사 그리고 박정필 감독님 꼭 기억하자 이 말씀 드리는 걸 마지막에 하려다가
제가 까먹었습니다.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다른 분은 이따 이 세션 끝나고 질문하고 토론 가능합니다만 엘레나 와킨슨 선생님한테는 질문할 기회가 지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엘레나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분의 질문만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대신 하나의 질문을 좀 아까 발표하시는 중에서도 그랬고 영국에서 오셨던 앤 선생님도 그러셨는데 진실이 밝혀진 순간에 기쁨도 있었지만 트라우마도 컸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9.11 박물관 그 기념관들이 10주기, 20주기 계속 만들어졌을 때 효능감, 승리감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생명안전공원을 만드는데 훨씬 더 큰 위로가 되고 또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 박물관 2번 만들어졌을 기념관과 박물관 2번 이제 10주년, 20주기 맞으면서 했을 때의 그 성취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 hope I understood the question correctly.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지금 Question? Okay. 네, 지금 제가 달성한 성취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제가 9.11 박물관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9.11 기념관을 만든 것 자체가 사실상 우리 커뮤니티 차원에서 상당히 큰 성공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뉴욕과 다음에 영국에 이러한 기념관을 만들게 되었었는데요. 저한테는 아주 거대한 업적을 이룬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완성했다는 어떤 성취감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참사를 겪으면서 당시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희생자를 기릴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공간이었죠. 뭔가를 우리가 실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뻤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러운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뭔가 살아있는 공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물질적이지만 우리 미래를 위해서 남길 수 있는 살아있는 기억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교육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성취감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명안전공원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어떤 성취감과 그리고 또 미래를 향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피해자들의 어떤 추모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디딤돌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지지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와킨 선생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박수 줄 것 같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Thank you, and I will have to leave now.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잠시 떠나야 되는 관계로 지금 제가 먼저 이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정원 선생님, 이제 우리 그 시민들의 여러 활동들을 애도의 정치와 그 정동의 정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혹시 좀 그 두 개의 개념을 좀 더 보완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애도는 슬퍼할 수 있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 비통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은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또 사식구제도 하고 기일도 지키면서 그의 부재를 아파할 수 있는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울증이라는 거는 슬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슬퍼할 수조차 없는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슬픔 대신에 자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죽음을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는 나의 탓이다. 이런 식으로 자학을 하는 고통의 상태가 바로 우울증의 상태인데 제가 우울증의 상태에 주목을 한 것은 사람들이 어떤 그 불의한 죽음이 있었을 때 우울증의 상태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 동안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힘으로, 어떤 동력으로 싸우는 것일까? 그걸 좀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었고 그것이 결국 나쁜 상태가 아니라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힘이다. 그러니까 고통이 슬픔이 사회를 바꾸는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우울증의 감정 상태에 주목을 한 것이고요. 정동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사실 감정이라는 말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동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감정을 흔히 내가 개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데 정동 이론에서는 감정을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다른 사람의 타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에너지로 부딪힘으로 스며듦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이제 이론인데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킬 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동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정동 이론은 굉장히 다양한 풍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슬픔이 고통스럽지만 사회를 바꾸는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인식을 바꿀 때 우울증은 부끄럽거나 내지는 이제 피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플로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의 기회를 드렸어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시간의 촉박함 때문에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번째 세션의 힘은 비당사자, 즉 시민들의 힘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또 피해자라고 하는 당사자들에게도 어떤 힘이 되었는가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슬픔을 변화의 힘으로 만들어낸 시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세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승열 좌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패널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